하반기 집값 지금 비정상인데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내가 영끌에서 들어가야지라는 생각, 영끌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합니다. 흐름 자체가 양극화는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똘똘한 한채 선정상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를 깨어 부술 만한 근거나 논리는 없죠. 저는 못 찾겠습니다. 네. 좀 찾아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시대 때는 어떤 쪽을 좀 더 주목해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집을 사고 싶은 분이 계세요. 뭐 정해진 답안이 있고 아니면 앞으로 똘똘한 한 채가 될 것 같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일단 똘똘한 채는 시장에서는 답을 찾았는데 저는 신고가 뚫고 막 매물 회수하고 이런 지역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조정폭이 작았고요. 2022년, 2023년에 조정됐다가 지금 신고가 나오고 강남은 신고가가 작년에도 신고가였고요. 올해도 지금 비정상적으로 3억씩 한 번 올리면 3억씩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물론 현금이 뭐 100억, 200억 있어. 아니면 500억 있어. 이런 분은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강남 사든지 압구정 사도 돼. 500억 있는 사람이 압구정 130평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저는 신고가 안 나온 것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들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등포구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영등포, 여의도는 뭐 토지 거래가 가니까 빼고 양천구도 목동 신시가지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빼고 성북구, 노도강, 또 서울 경기권에서 보면 과천, 분당, 판교는 너무 올랐고 빼고 그러면 신도시들 위주로 서울이 아닌 곳들은 저는 양극화 시대가 더 지속이 되면 원도심보다는 신도시 쪽으로 수요가 이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사실은 공급하면 안 되고요. 도시개발 그만해야 되고 서울 수도권은 해야 되는데 일단 신도시 위주라면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집값도 올라간 곳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뭐 인천 송도, 청라, 요즘 금단 또 분위기 괜찮고요. 동탄, 광교 이런 신도시들 있잖아요. 이들 지역들은 저는 충분히 탄력성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과천이 박홍갑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과천이 고속도로로 따지면 이게 분기점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과천 집값 터졌잖아요. 그럼 과천에서 어디로 가냐면 경기 남부로도 가고요. 안양 쪽, 안양 평촌 라인으로도 가고요. 이 서쪽 라인, 송도 쪽 라인으로 가는데 과천이 터졌다는 얘기는 평촌 신도시 조만간 터질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 논리로 인도관 평촌 쪽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남부 라인은 지금 뭐 동탄신도시까지도 순식간에 용인 수지까지 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송도, 인천에서는 이제 송도가 1번입니다. 송도, 청라, 금단 정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애들도 올라갔다. 얘들도 급등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게 뭐 의정부나 안성, 오산까지 올라가면 사실상 상승장이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따른 상승 루틴을 우리가 알고 순차적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거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도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속도가 더 빠른데 제 옛날 얘기 좀 해드리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6년, 2007년도 그때도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었거든요. 2006년 그때 똘똘한 채가 이제 버블 3번이라고 해가지고 강남 3구, 목동, 과천, 분당 이런 데가 많이 올랐습니다. 용인도 올랐고요. 제가 그때 이제 부동산 처음 시작 막 하고 막 투자하고 그럴 때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용인하고 평촌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과천 당일에 오르고 과천이 오르니까 평촌이 오르고 용인이 오르더라고요. 분당이 오르니까 용인이 올라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평촌이 오르면 평촌 다음이 어디지? 평촌에서 한 5km 직선으로 내려오면 3번 신도시가 있거든요. 진짜 집값이 안 올랐거든요. 3번은 그때만 하더라도 중대형 48평이 2억 얼마 하던 뭐고 평촌은 막 비싼데 5억씩 하는데 5억 넘어서 하는. 그래서 너무 저평가인데? 야 평촌이 바람 불면 3번 또 오겠다 해서 딱 가니까 3번 집값이 막 꿈틀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돈이 부족해서 일단 500만 원 계약금 넣고 금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계약할게요 라고 왔는데 토요일 날 전화 왔습니다. 계약 깨겠다고. 500 해약금에 의한 해제 제가 배액 상환 받았죠. 500 공돈 생기고 생각을 했죠. 이거 움직인다. 이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 집주인이 계약을 깨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얼른 달려가가지고 부동산 가서 다른 거 하나 더 달라 해가지고 한 채 더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금 3천만 원을 걸었어요.
이 3천만 원 해약금 받으면 좋잖아. 그때 3천만 원 더 큰 돈이거든요. 전화가 안 와요. 어떡하지 나 물렸나? 라고 걱정했는데 야 2주 지나니까 전화 왔습니다. 깨겠다고.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3천만 원 3,500 보셨네. 3천 냈으니까 3천 받고 3천 더 받았죠. 아, 그러니까 그치. 3천은 원래 내 돈이니까 아, 그치. 3천만 원 벌었죠. 네. 3,500 벌었는데 그 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아 이거는 더 하면 사실은 시장 교란 행위이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또 이게 공교롭게도 최근에 보니까 선도치고 또 지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너무 과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과열이 아닌 또 인접 지역들 관심을 가져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서울에 월세랑 전세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전세 월세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일단 월세 시대는 같고요. 네. 이제 비아파트와 아파트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아파트는 사실은 이제 월세 시대로 간 것 같습니다. 뭐 네. 사실은 그 월세 비중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세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전세 사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사기에다가 전세 대출에다가 보증보험 한도까지 줄이다 보니까 사실상 답이 없고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뭐 집주인 동의 없이 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도 확인하고 또 뭐 집주인의 이력을 뭐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귀찮기도 하고 봐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기는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는 힘들잖아요. 너무 비싸고 월세로 가려니까 돈이 아깝고 그래서 요즘 아예 그냥 사버리더라고요 빌라를. 그래서 빌라 매매 거래가 늘어나는 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호재되는 지역들 거래가 되고 두 번째는 그냥 이래도 답이 안 나오고 월세 내느니 그냥 사버리는 실수요자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시장은 월세 비중은 좀 늘어나고 있고 전세는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올해가 전세 시장,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가 꽃길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가시밭길이 됩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 올라가거든요. 올해는 물량이 좀 많아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5,000호에서 4만 호 정도 사이 정도 나옵니다. 내년에는 안 나옵니다. 3분의 1 토막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 만족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간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내년부터 한 5년간 보릿고개 시작됩니다. 전세 보릿고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세는? 지금 아파트는 많이 안 올라갑니다. 매매가 올라가면서 전세 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매매 가격은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전세 가율이 떨어지는데 이런 뉴스를 보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아, 전세 가율이 떨어지니까 나는 그냥 안심하고 그냥 살면 되겠구나라고 집값 하는데 떨어질 거니까. 내년부터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계약갱신하면 4년 가잖아요. 올해 입주 물량 나올 때 필요하신 분들은 올해 계약하시고 4년을 버틸 수가 있으니까 전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올해 계약갱신 되는 물건 전세 계약하시는 게 좋고요. 넉 놓고 있지 마시고 그러면 4년 벌었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말고 끊임없이 시장 상황 또 예의주시하고 김작가 TV 보면서 내 집 마련 전략도 생각하고 타이밍 언제 잡을까 언제 사야 될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청약 도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청약 올해 하반기에 내년에 좀 도전했으면 좋은 청약이 있을까요? 수도권에? 수도권 청약, 서울 청약은 뭐 일단 강남 3구, 용산구는 뭐 잠실, 르엘도 이제 나오잖아요. 사실 안 되잖아. 로또라 가지고. 안 되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말씀드렸으나 뭐 그게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로또입니다. 강남 3구, 용산구나 공공택지지구 있잖아요. 부상제 적용되는 곳들은 저는 청약하셔도 좋겠다. 동탄 신도시도 좋고요. 또 뭐 파주 운정에도 얼마 전에 나오던데 분양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상제가 적용되는 곳들은 들어가자.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자인데 이제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야 봐야 됩니다. 분상제가 적용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오산 세교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 보니까 공공택지인데 분상제가 적용이 됐는데 주변 시세도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강남처럼 그렇게 안 저렴하냐면 기본적인 건축비나 땅값에 들어가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하고 분상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나 외곽 지역으로 가게 되면 생각처럼 그렇게 엄청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서울로 갈수록 가격이 높을수록 이제 분상제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분양가가 이제 건축비가 올라가지고요. 5억이 이제 기본선이 됩니다. 전용 8사 기준으로 지방에 가더라도 신축 아파트는 5억 정도 나오거든요. 역세권도 아닌데도 5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고 5억? 옛날에 2억, 3억 했는데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건 미분양 있잖아요. 지방 미분양 중에 3억
30억대 분양가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지는 마시고 정부가 저는 대책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네. 추가적으로 저는 추가 대책이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또는 재산세 뭐 감면 같은 거 나오면 지방 미분양 지금 신축이 한 5억 나오는데 네. 3억대 정도의 분양가 미분양은 저는 지방도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 많은 분들이 했던 투자 중 하나가 이제 전세 레버리지 수십 채씩 투자했었잖아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건가요? 하면 안 되고요. 네. 뭐 지금 분위기상 끝났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와도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누구를 위한 투자입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무자본 갭 투자이잖아요. 그렇죠. 주식과 부동산이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주식은 10종목 담아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종목 담았는데 장이 안 좋으면 5종목이 망가질 수도 있고 7종목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망가지면 나머지 3종목은 또 뭐 어떻게 실적이 좋거나 기대감이 생기면 올라갑니다. 이게 서로의 작용이 좀 덜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바구니 담아도 그렇게 깨지지 않아. 제가 볼 때는. 근데 부동산은요. 10채를 담잖아요. 네. 갭 투자해가지고. 한 채가 꼬이잖아요. 도미노처럼 탕탕탕탕탕탕 넘어집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 가지고 레버리지 일으키고 내가 없는 돈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은 안 합니다. 다주택 10채, 20채 안 합니다. 해보십시오. 그 엑셀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귀찮아. 그 돈 해가지고. 그것도 고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 외곽에 뭐 예를 들자면 수원, 파주, 동탄 뭐 이런 곳들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이런 데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자본 갭 투자도 하고 맞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해가지고 주택수 늘려서 집값이 올라가면 시세 차익을 많이 얻는 구조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 세금하고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세금을 빼려고 하는데 역전세가 생겼잖아요. 미칩니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러면 전세를 못 돌려주게 되는 순간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 걸리고 임대사업자 걸려서 못 팝니다. 세입자는 소송 겁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은 개인의 취향이고 뭐 유튜버들 중에서도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3주택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합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이나 건전한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상담을 해드리지 이런 리스크를 키우는 분들은 제가 책임도 못 지고요.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는 누구 좋은 일 시키냐면 은행하고 정부 좋은 일 시킵니다. 세금 다 내고요. 대출이자 다 내고 나중에 남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은 물론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규제가 다 풀려. 주택수 규제도 없고요. 오히려 집 한 채 사면 세금 감면해준다. 제발 집 좀 사줘라고 하면 몇 채 더 사도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럴 때도 아니고요. 이제 세금 규제 들어갑니다.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건 원론적인 얘기, 이상적인 얘기를 하신 거지 어떻게 세금 규제를 안 합니까? 지금 안 한다는 거지 나중에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부활하면 힘듭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시장이 왜곡이 되고요. 세입자한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그것도 전세 사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도치 않은 전세 사기로 갈 수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집주인은 나는 의도가 없었다라고는 하나 법적으로는 처벌을 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법률적인 판단이지만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 주면서까지 투자하지 말자. 내가 잘 살자고 하는 거지만 남의 눈에 저는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투자는 해서도 안 되고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권 투자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전 해본 적이 없어서. 분양권 투자, 네. 또는 어떻게 하는 재건축 거고 재개발. 장단점은 뭔가요? 분양권 투자, 입주권 투자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뭐 하셔도 되지 뭐. 네. 합법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처럼 풀어주면 괜찮은데 분양가도 전매 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전매 제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전매 제한 기간에 넘어가게 되면 합법적으로 전매가 되니까 뭐 거래를 하셔도 되는 건데 이제 탐나는 거는 전매 제한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소유권 명의를 등기를 못 친다는 거죠. 못 가지고 오는데 분양권이 나와요. 저렴하게 뒤로 나와. 이제 이런 게 좀 고민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겁이 나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불법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본인만이 책임인데 근데 100% 문제가 생기고 사기가 생기냐 그러면 사실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서로 당사자들끼리 필요한 사람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못 넘길 뿐이지 뭐 건재당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 간의 그냥 당사자들만의 문제지 우리가 뭐 하라 마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간이 작은 사람들은 못하니까
우리 김 작가 TV를 보시면서 그냥 일반적인 분들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면 먹고요. 입주권이나 분양권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내가 자신 없고 내가 해보지 않은 하지 거라면 마라. 굳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는 거, 자신 있는 분야, 해본 거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자, 요즘에 또 출산율 최저, 1인 2인 가구 증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 미치고 또 부동산 이제 미래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거 가지고 이 위기론 가져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긴 하죠.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선순위가 서울 집값에 밀리는 게 이제 문제긴 한데 저는 구조는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지방에서 수요와 자본이 서울로 유입이 됩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이제 인서울에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구하면 부모님이 전세집을 구해주든 집을 사주든 아니면 돈을 좀 보태주든 뭐 능력이 안 되면 못 보태줄 수도 있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지방에서 돈이 올라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돈만 보내서 서울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방이 이제 인구 감소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전만 못해요. 공실이 생기고 수익률이 떨어지고 투자 수익률도 떨어지고 10년 전에 100억에도 안 팔던 건물이 최근에 70억에 팔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생각에는 10년이 지나면 50억에 팔리잖아요. 왜 70억에 파냐면 서울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방에서는 야 이거 인구 감소를 보면 부산 예를 들면 부산이 90년대 인구가 400만이었거든요. 네. 400만인데 지금 327만으로 줄어들었고요. 10년 지나면 300만도 위태롭잖아요. 네. 100만 인구면 거의 고양시, 수원시 정도 인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50억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이분이 70억에 팔고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 돈을 못 하잖아요. 주식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서울에 똘똘한 지역에 서울에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수요가 엄청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둘, 셋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 사실 한 개만 거래가 돼도 매일 신고가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씩 거래될 때마다 문제가 되죠.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자본 유출이잖아요. 우리가 부자들이 뭐 그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부자들이 탈출하면 그 나라가 위기잖아요. 그럼 지방도 부자들이 지금 탈출한다는 얘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면 서울만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고 정상이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사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도 늘리고 서울 집값을 안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지방을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살리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는 방향성은 옳았다고 보는데 뭐 세종시 만들고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내려갔는데 약하긴 했죠. 공공기관 하나 이전해가지고 지방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기업들이 저는 같이 내려가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신도시 개발을 했거든요. 지방은요, 지금 넘치잖아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내려가서 신도시 개발하지 말고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공급은 그냥 있는 물량으로 소화를 해도 충분하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기업들한테 지금 베트남, 중국, 인도, 미국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방 지자체하고 해서 지자체 땅도 많으니까 50년간 토지 무상으로 제공해 줄게. 10년간 법인세 안 받을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서 지방 기업들이 좀 갈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게 내려갈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같은 게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열린다면 관련 업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 부산, 대구, 뭐 광주 거점 도시들이 있잖아요. 모든 전국 중소도시들이 다 잘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거점 도시들은 대학교가 있는 곳들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교도 문제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서울로 오잖아. 다 서울로 가죠, 이제. 그러니까 부산대, 경북대, 뭐 전남대, 전북대, 지방 지금도 국립대들. 국립대 우리 교육 예산 남아 돌잖아요. 태블릿 PC 좀 돌리지 말고 지방 거점 대학교하고 대학 병원에 투자해가지고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수준, 포항공대가 왜 좋은데요? 포스코에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 주니까 포항공대 카이스트 뭐 거의 맞먹을 정도, 어떻게 보면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좋잖아요. 학생들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닙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업들이 안 가는 이유가 사람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서울에서 안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서울에서도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 지방에서 좋은 인재들이 배출이 된다면 결국 일자리입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야, 일자리 너무 중요한데 우리도 저는 장기 침체 들어갔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서울만, 지금 서울도 잘 사는 것도 아니죠. 기업들 지금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지방이 잘 되면 결국엔 서울도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서울 집값 보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사는 지방에 저는 좀 더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정책 제발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 부동산 집값은 지금이 기회인가요? 아직은 아무런 정책이 안 나왔죠. 저는 정책 보고 하셔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기회 아니죠. 인구가 지금 계속 소멸되는데 회복이 갑자기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어떤 전략적인 전폭적인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 줄어들고 고3까지 키워두면은 대학교는 서울 수도권을 다 빼앗겨 버리는데 그 젊은 수요가 빼앗기는 지역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교회 한번 가보세요. 지방 중소도시 교회 가보면은요. 청년층이 없어요. 어린애들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지방 부동산 투자 주목할 만한 지역은 있나요? 지금을 보게 되면 일단 울산이 지금 좀 분위기 좀 괜찮고요. 또 청주도 좀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자체들도 좀 반면교사를 해야 되는 게 울산 같은 경우는 공급 관리를 잘했어요. 지자체들이 지금 미분양이 많은 이유는 건설사들은 많이 지었고 많이 짓는 배경 중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는 세금이 들어오니까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해주게 되고 건설회사들은 2020년, 2021년 물 들어왔을 때 노조하려고 너무 많이 공급을 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공급 조절을 잘했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분양가 관리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분양가 못하도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입주 물량은 좀 있는데 미분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 반면교사를 좀 해야 되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울산하고 청주가 지금 좀 괜찮다는 얘기고요. 정부 대책을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래도 수요가 뒷받침되는 부산이나 또 지하철에 있는 곳들 있잖아요.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지역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굳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몇 달 만에 지방광역시들이 갑자기 막 급등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니까 정부 대책 나오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고향 대구는 요즘 좀 괜찮아졌나요? 더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괜찮아졌다. 괜찮아지기 하겠습니까? 근데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데 지금 또 공급 물량들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대책만 나오면 저는 서울 수도권의 수요가 사실 부산, 대구, 광주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거든요. 인프라 좋고 인구는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인프라 좋은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부 정책 지원만 나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좀 해주면 건설업계들도 좋잖아요. 지방 건설업계들, 종합건설사들 지금 폐지되는 건설사들이 200 몇십 곳 한 달에 그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언론에 그다음 유튜브에 여러 가지 뉴스와 방송이 나오고 있을 텐데 지금 혹시나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 가짜 신호 어떤 것도 있다 생각하나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시장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나만의 기준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항상 주력에 좀 투자해라. 주력이 뭐냐면 검증됐잖아요. 아파트. 또 오피스텔 그런 부분인데 시대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 같은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나요? 오피스텔까지는 괜찮은데 오피스텔은 공급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고요. 2020년, 2021년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가 문제가 됐냐면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았고요. 두 번째 아파트 틈새 상품으로 아파트는 규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들 지역들은 규제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들어갔는데 사실 이런 비아파트 시장은요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수익이 필요한 분들이 잘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가도 왜 안 되냐면 지금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이자를 못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왜 투자했죠? 그럼 결국에는 금리가 더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대출금리 아파트 때문에 못 내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상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분양상가들은 검증하기가 힘들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그렇죠. 신도시 가보면 허허벌판에 이제 3기 신도시도 나중에 상가 분양할 텐데 아파트 막 지은데 상가 분양은 나중에 하거든요. 팜플렛 막 들고 홍보하거든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할 때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미 입점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곳들, 주변에 매매 가격 얼마, 임대료 얼마, 수익률 얼마, 유효 수요가 얼마 되고 배후 수요가 얼마 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강남에서 멀어질수록 수익률이 잘 나옵니다. 상가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고 고정 수익이 필요하다면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수익형 부동산은 뭐 수원이나 고양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괜찮은 거 많은데 너무 지방으로 가게 되면 수익률은 잘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실이 또 많아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버리면 공실을 조심해야 되고요. 서울 수도권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0년, 15년은 수요 감소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하다면 서울에서 좀 멀어져서 수도권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답이야. 똘똘한 한 채, 그건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고, 유행 타는 거는 반대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근린 그 지적형 산업센터 이런 거는 유행이었잖아요. 그 당시 뭐라 그랬나요?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을 정도. 요즘 지사는 어때요, 분위기? 한숨부터. 지사는 지금도 답이 안 나오고요. 일반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되는데 지사는 또 업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실이 너무 많고요. 공급 폭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유행 타는 거. 야, 너 그거 아직도 투자 안 했어?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나 투자 기회랑 그리고 플러스로 장기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단기 하반기만 바라본다면 일단 이재명 정부의 정책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세금 규제가 언제 나오는지, 대출 규제로 잡을 수 있는지, 지금 불안하다는 게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금리 인하 이런 거는 팩트잖아요. 지방에서 수요도 올라오고, 그렇다면 돈을 풀어서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어디로 미치는지, 또 세금 규제는 어떻게 하는지, 대출 규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예의주시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강한 정책이 나오는지, 아니면 시장에 맡기고 좀 기다리면서 완만한 스탠스를 주는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금리 인하 기조도 우리가 좀 눈여겨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한두 번 내린다고는 했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보다 집값이 문제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속도 조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집값 지금 비정상인데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 강남이 미친 듯이 올라갈 거니까 내가 영끌해서 들어가야지라는 생각. 영끌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과열되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영끌하지 말고 나의 기준에 맞춰서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흐름 자체가 양극화는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방을 좀 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살리기 힘드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정부가 대대적인 지방 살리기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방은 적어도 한 2027년까지는 일단 좀 더 지켜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나오면 지방 미분양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긴 호흡을 가지고 양극화 해결하기 어렵다. 장기 침체 해결하기 어렵다. 그럼 과거 같으면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지방 집값이 따라 올라가고 지방이 올라가면 서울이 올라가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따라가는데 이게 벌어집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오히려 지방이 강남보다 더 비싼 곳들 많았거든요. 땅값이. 아니잖아요. 서울 내에서도 느끼지 않나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하고 비강남이 이 정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들도 올라가는데 강남과 집값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 저는 이게 양극화가 이미 깊숙이 들어왔다.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원 아파트 가격, 고양시 아파트 가격과 서울 집값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 서울과 수도권 지방과의 양극화, 이게 다극화라고 하죠. 다극화가 지금 다각도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트렌드는 좀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라면 뭐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 위주, 역세권,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위주로 원도심보다는 원도심은 이제 재개발하는 곳들은 예외고요.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너무 지방으로 가지 마시고 수요가 되는데 서울에서 벗어나서 대출이자 내면서 그래도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곳들, 수도권 외곽 지역들,
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름에 나오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요. 항상 우리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면 안 돼. 저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열심히 달리다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또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은 잠시 내려두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필요하고 자금 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 집만에 하셔도 좋으나 영끌 돈 1억, 2억 있는데 무리하게 풀 베팅해서 뭐 10억 아파트 사고 이러면 나중에 집값 떨어졌을 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엄청난 고통이 있기 때문에 3년 버틸 수 있는 전략 필요하고요. 제발 불안해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네. 나와 내 가족만 보고 내가 필요하냐? 내가 자금이 되냐를 기준으로 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무주택자, 유주택자 그리고 다주택분들에게 도움이 된 영상이 되었길 바라고 다음에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확하게 뭔가 나온다면 그때 완벽하게 분석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사님은 김인만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